자, 시작합시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거두절미하고 좀 빨리 좀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내가 늘 처음 시작할 때마다 하는 이야기는 좀 짧게라도 하고, 그죠? 여러분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마음을 가다듬고 그런 시간은 필요하니까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을 나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요. 나는 이렇게 프린트를만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인강 읽는 분들 중에는 저 책이 없을 수가 있거든? 줘보세요, 이거. 자, 이건데, 이게 예전에는 이 교재로 썼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교재가 아직도 여분이 남아있는 것 같아서 그대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이 2023년이잖아. 그러면 2024학년도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2023학년도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아마 학원에서 이걸 올해 다시 뭐 제본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본할 때 이런 건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냥 막 했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자료, 그죠? 그걸 그냥 다시 찾아서 주거나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죠.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 저 교재에는 보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데는 보면 현대시교육론도 있고 실온 정리한거 앞에 있거든요. 그 다음에 소설교육론과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 소설 중에서 일부는 저번에 3, 4월 할 때 내가 어떤 거는 다 가져와서 준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다시 편집해서 필요한 부분만 준 것도 있고, 그럼 아예 안 준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걸 인강 듣고 있는 분들은 저걸 다시 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작년 자료를 보지 않고서는, 그죠?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빈칸이 너무 많기 때문에 빈칸을 채워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느낌만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봐도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저 책의 뒤에 보면 고전시각교육론이 있고 그 다음에 고전산문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부분을 오늘 나가겠다는 말이 되고요. 그게 아마 전체의 한 5분의 2 정도 되는 분량일 거예요. 그 정도 되겠죠? 5분의 2 정도 될 겁니다. 예전에 자료를 기록을 보니까, 내가 기록해 놓은 걸 보니까 고전 운문하는데 정확하게 4주 정도 걸렸던 기억이 나고요. 고전 산문하는데 정확하게 4주 정도 걸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지금 프린트물 가지고 있지만 프린트물 이렇게 토막 내가지고 들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시조 들어가니까 이미 3주차 시조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4주차 가니까 가사 들어가고 이랬던 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하고 다음 주 들어가 봐야 시조 앞까지 들어간단 말이 되거든요. 뭐 말인지 알겠죠? 그리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해 봅니다. 나도 아직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처음 시작은 어쨌든 고전 시가 먼저 본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미 우리가 매주 공부해야 될 분량으로 정해놓은 거 본다면 이미 시가나 산문이나 둘 다 조선시대까지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목표가 어디까지 있냐면 6월 말까지 보는 게 목표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조선시대를 하고 있지만 지금 내하고 같이 하면서 따라가 주면 역시 똑같이 언제까지 끝나게 돼 있어요. 6월 말까지 하면 8주 끝나는 놈이잖아요. 해법도 아마 다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미 여러분들이 지난 1월부터 꾸준히 매주 이렇게 범위 정해진 대로 공부해 왔다면 아마 해법도 거의 한 3분의 1, 2 정도는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본 상태에서 다시 반복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같이 본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내가 하는 이 이야기는 1월 처음 시작할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고, 했나? 했을 거예요, 아마. 3월에 시작할 때도 같은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5월에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1, 2월에는 현대시 했었고 3, 4월에는 현대소설 했었고, 그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내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전에 고전 시가와 산문을 1, 2월에 시작했던 적이 있었다. 그러고 나서 시, 소설 이렇게 해보니까 수강생들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고전은 양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시와 소설은 분량이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그 양이 너무 많은데 그 많은 양을 하기가 좀 벅차하더라. 그래서 고전을 아예 뒤로 빼서 묶어버리고 그다음에 시를 먼저 앞에 넣어서 10분간 연습을 먼저 시켜야 되겠다 라고 했더니 오히려 안정감을 갖더라. 그래서 그 언젠가부터 내가 그 순서를 바꿔서 시, 소설, 고전 이렇게 묶어서 하는 걸로 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 끝나면 늘 이야기했듯이 기출문제 분석하고 그 다음에는 바로 모의고사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도 이미 교육론 할 때도 이야기했고 그러니까 문법 할 때도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학이기 때문에 특수성이 존재하잖아요. 왜 그죠? 그러니까 문학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문학은 뭘 가지고 공부해야 될까가 제일 큰 고민이죠. 당연히 봐야 될 것은 작품도 봐야 될 것 같고 뭔가 이론서도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작품은 너무 많아서 문제고 이론서도 봐야 될 게 너무 많아서 문제야. 이론서만 여러분들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한 이야기해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문학이라 할 때 문학의 이론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고. 우리가 뭐 교과 교육론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런다면 문학 교육론이 존재할 수 있겠죠? 크게 본다면 그죠? 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문학사도 존재할 것이고 또 비평론도 존재할 것이고 또 작가론도 존재할 것이고 크게 볼 때 맞죠?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것만 하더라도 크게 본 거잖아요. 왜 그죠? 크게 본 것이고요. 또 문학은 좀 더 작게 들어가면 뭐도 있어요. 말 그대로 시는 시론이나 시교육론도 존재할 수 있고 그죠? 또 소설은 역시 소설 교육론도 있고요. 또 소설론도 따로 존재하거든요. 그 다음에 고전 시가 산문도 역시 그에 준하는 내용들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모든 것들을 아우러놓은 한국문학 통사 같은 책도 있고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공부해야 될 이론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진짜. 근데 우리가 뭘 가지고 공부할까 하는 문제는 결국 임용시험에 어떤 수준으로 나오냐 이게 더 중요하단 말이야.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추려면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까 이걸 따져볼 필요가 있거든요. 예전에 객관식 때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그룹 스터디 시키면서 한국문학 통사를 주구장창 시켰습니다. 한국문학 통사를 시켰다고요. 그러니까 한국문학 통사라고 들어봤죠? 예, 학부 때 웬만한 다 보지 않아요. 그죠? 예, 시켰는데 그 한국문학 통사에 대한 필사를 처음 했던 세대가 우리 세대였어요. 필사하다시피 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인데 그걸 매주 정리하는 게 그 당시 우리 과제였던 기억이 나요. 내가 제일 오랫동안 앉아서 공부한 게 7시간 동안 꼼짝 않고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국문학 통사 정리한다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바빠 죽겠는데 할 거는 많고 읽어봐도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7시간 앉아 있더라고. 그 옆에 있던 4학년 선배가 들락날락 하면서 뒤에 욕하고 나가더라고. 무슨 1학년이 꼼짝도 안 하고 공부하고 있냐고. 그러면서 기분 나쁘다고 가방 싸들고 가버리더라고. 나는 그 사람이 우리가 4학년인지 내가 어떻게 알 거야. 맞잖아요. 그래서 싫어합니다. 그런 시대였고 우리 시대는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객관식 넣을 때만 하더라도 한국문학 동사가 유용했었어요. 근데 지금 만약에 한국문학 동사를 가지고 공부해라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 입에서 욕 나옵니다. 아니 한국문학 동사가 안 좋은 책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하고 안 맞아요. 시험하고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내 입장이 되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뭘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가장 공부할 때 합리적일까? 그래서 나는 한때 이런 걸 권하기도 했습니다. 한때. 우리가 문학도 뭔가 정리라는 걸 해야 되겠는데, 맞잖아요. 그 내가 여러분한테 1월부터 주구장창 짬짬이 이야기했을 거야. 문학도 짬짬이 몇 줄씩이라고 적어놔야 될 걸. 맞잖아요. 그게 문학 작품에 대한 내용이 될 수도 있고, 적어도 이제, 내가 작품을 공부했으면 그 작품에서 이거는 기억해야지 하는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뒤에 가서 까먹지 않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 했단 말이죠. 그죠?
일종의 그런 식으로 정리가 필요한데 그걸 막연히 작품만 보고 시작하면 끝이 없다는 거야. 그렇지 않을까요? 작품으로 들어가면 끝이 없다. 그럼 뭐가 좋을까? 그래서 한때 그렇게 시켰어요. 문학사를 공부하면서 정리하는 거 어떨까? 라고 이야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학사 위주로 정리하다 보면 문학사마다 중요한 작가가 있고 작품이 있을 거다. 맞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작가의 중요한 작품의 그 다음 작품까지라도 정리해두면 줄줄이 우리가 일종의 뭐랄까 어떤 그물에 뭔가 기회가 올라올 수 있잖아요. 왜 그죠? 그렇게 쭉 연결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문학사가 그렇게 중요한 시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리고 모든 걸 현대 시, 소설, 고전, 시가, 산문 전체를 하나의 문학사로 정리하는 것이 옳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하는지 알겠죠? 시에서 중요한 것은 문학사가 아니고 뭐 하는 거야? 시를 어떻게 감상하는가가 핵심이고요. 시 감상하는 것이 수능도 결국 전체 문제가 시 감상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고요. 맞잖아요. 임용시험도 따져보면 시 감상과 관련된 문제가 시험을 논단 말이야. 그럼 시는 시 감상이 중요해. 그렇잖아요. 소설은 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소설은 시보다는 조금 더 이론적인 게 좀 있다 볼 수 있고요. 작가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있거든요. 그렇다 해서 소설도 소설의 감상에서 벗어나느냐? 아니에요. 소설도 결국은 소설 감상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고전은 어떻게 될 것 같아? 고전은 문학 감상이니까 크게 보면 감상이에요. 근데 고전은 현대시, 현대소설과 다른 점이 뭐예요? 답이 정해져 내려 있다는 거야. 이미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그죠? 텍스트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 텍스트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고전은 그 많은 연구 중에서 결과적으로 공통된 연구물들은 누구도 쉽게 건드리지 못하는, 아시겠죠? 그 보편적인 이해는 다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고전을 공부할 때 막연히 현대시, 현대소설 공부하듯이 시 감상, 소설 감상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 한 가지 기준으로 문학사만 가지고 공부할 수도 없고 중요한 작가의 중요 작품만 가지고 정리할 수도 없고 문학 이론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고 맞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 뭐야? 아, 시, 소설, 고전 따로따로 하는 게 맞구나. 그 정도 되지 않겠어요? 따로따로 하는 게 맞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따로따로 해야 되는데 따로따로 하려니 하나의 기준이 필요해. 그죠? 기준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건 내가 지금 공부하는 방식이고 내가 이 수업을 구상할 때 했던 생각들이야. 그럼 따로따로 하면 너무 기준이 불명확해서 교재 정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관점이 너무 차이가 나면 그것도 공부하기 어려움이 따르지 않을까? 뭔가 표준된 기준이 필요하겠어. 어느 정도 공인성을 가지고 있는. 뭔지 알겠죠? 그래서 내가 채택한 게 해법 문학이었죠. 근데 해법 문학은 공교롭게도 시를 보니까 시 감상에 부합하게 정리되어 있고요. 소설을 봐도 소설 감상에 부합하게 정리되어 있고요. 고전을 봐도 단순히 감상이 아니고 이미 정리되어 있는 자료 있잖아요. 그게 충실하게 잘 정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같아 보이지만 어떤 거예요? 다릅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분명히 해법을 보면 같아 보여도 다르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마 누군지 모르겠으나 이 해법 문학을 이렇게 만들 때 또 그렇지 않으면 해법이 아니다 하더라도 있잖아요. 교과서에 학습 활동이 실릴 때 실린다 한다면 뭘 중심으로 실릴까에 대한 고민을 다 한단 말이야. 그죠? 하면 고전의 성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성격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은 이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을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기준은 항상 뭐가 제일 좋아요? 해법으로 공부하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해법에는 보면 중요한 작가의 중요한 작품, 시대사적으로 중요한 작품들은 얼쭉 많이 실려 있잖아요. 왜 그죠? 거기다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문학사도 실려 있고 장려원도 실려 있고 그죠? 그렇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럼 또 한 가지.
현대 소설이나 현대시 이론을 하려고 하면, 그죠? 너무 내용이 많아요. 현대시 하나가 하나의 장르야. 현대 소설 하나 공부하려면 뭐가 돼? 현대 소설 하나가 하나의 장르가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현대시 공부하려면 현대시 하나에 대한 장르 공부가 너무 많아요. 전에 했잖아. 그러니까 시의 종류, 시가 무엇인가부터 해서 시는 어떤 게 있는가부터 해서 그 다음에 흔히 말하는 리듬부터 해서 화자, 맞죠? 이미지, 계속 이거 나갔잖아요. 왜? 그럼 소설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죠? 너무 많거든? 근데 고전은 장르가 중요하댔잖아요. 왜, 그죠? 중요한데 그 장르를 현대시, 만약에 향가가 있다면 향가 자체를 이해할 때 현대시 공부하듯이 그렇게 엄청난 많은 이론을 가지고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만약에 가사가 있다면 가사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장르가 되긴 하는데 그 장르에 대한 공부를 할 때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시처럼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란 건 알겠어. 시가라는 건 알겠단 말이야. 맞죠?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돼요? 시가라는 공통된 분모가 있고 그 중에 뭐만 다루면 되는 거야. 이제 다른 것과 구별할 때 향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 그죠? 그 다음에 가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 경기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 그것만 보면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장르론이 소략하다 볼 수 있죠. 물론 학자나 연구할 때는 복잡하겠지만, 그죠? 우리가 본거할 때는 소략하다. 아시겠죠? 그러니 이거는 장르론적인 접근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해법을 통해서 작품적인 이해도 가능하고, 알겠습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거 알 수 있죠. 거기에 더해서 그러면 여태까지는 해법이나 이런 책들을 보면 여태까지 나름대로 보편적으로 한 고등학생 정도가 이해할 정도의 수준에서 있잖아요. 그보다 살짝 높게 각각의 작품에 해당되는 해석을 잘 해놓고 있지만, 관련된 자료를 넣고 있지만, 그것이 아까 이야기했잖아. 오랫동안 연구한 결과물로서의 보편성을 간다고. 맞죠? 근데 새롭게 연구한 최신의 자료가 더 필요할 때가 있거든. 그러니까 새로운 물처럼 뭔가 좀 새로운 쓴맛이거나 단맛이 나는 경우가 존재한단 말이야. 그런 내용들을 넣어주면 훨씬 더 기존의 해석에서 다채로움을 줄 수가 있죠. 신선함을 줄 수 있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 보러 가는 게. 그래서 고전시가 같은 경우에는 문학교육을 위한 고전시간 작품론이란지 이런 책을 같이 보기를 권하죠. 그 다음에 고전소설이나 이런 것들도 고전소설교육론이나 고전산문교육론 인책 있잖아요. 왜, 그죠? 그런 책들을 보면 기존에 보편적으로 이해되었던 것에서 조금 벌어서 해서 요 최근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이 작품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아시겠죠? 그건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만약에 50년 전에 고전을 연구했던 분들의 연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걸 만약에 10년 전에 연구하는 사람도 그 50년 전에 연구한 결과물을 그대로 인용해요. 고전은 인용할 수 있거든요.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근데 50년 전의 패러다임과 10년 전의 패러다임이 다르고요. 지금의 패러다임이 다르다는 거야. 그 연구하는 사람들의 인식 체계가 다르고요. 이 세상이 달라지다 보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작품 그 자체에 대한 감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 작품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용어는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연구자의 패러다임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시대가 그렇게 달라져 있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최근에 나와있는 이런 좋은 책들을 보면 기존에 있는 것의 해석에 대해서 더해서 있잖아요. 새로운 관점에서 그 작품을 이해할 수가 있고, 그럼 기존의 해석에 더한 새로운 묘미를 볼 수가 있다. 이해되죠? 그런 면에서 근래에 나왔던 이론집을 보면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90년대에는 내가 보고 이 책 정말 좋다 한 것이 고전시가작품론이라 해서요. 책 제목이 정확한지 모르겠다. 그걸 짤막짤막 한 사람이, 처연과가 있으면 처연과에 대해서 연구자가 연구한 결과를 논문을 싣고요. 또 만약에 심청전이 있으면 심청전을 딱 싣고요. 이런 식으로 모든 웬만한 작품들에 대해서 각각의 연구자가 붙어서 소논문 형식으로 있잖아요. 그죠? 책을 써서
그걸 두 권으로 묶어서 내가 놓은 책이 있었어요. 나는 그 옛날에 그 책을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거든요. 야, 이거 진짜 내가 원하는 책이다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그 이전의 시대는 담지 못했던 거 있잖아요. 그죠? 담지 못한 걸 이미 담았다 하더라도 그걸 새로운 관점에서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용어를 사용해 가면서 있잖아요. 작품을 해석하는 묘미가 있는 거야. 뭐하는지 알겠죠? 내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 깜짝 놀랐던 게 그 책에 어떤 특정, 쉽게 말해서 그거죠. 그 책이 나오는 그 1990년 그 무렵에 90년대에 이미 20, 30년 전에 어떤 학자가 뭐 작품에 대해서 소논문 하나를 다 썼었어요. 그걸 내가 찾아서 논문을 읽으면서 야, 이 참 좋은 내용이다라고 하면서 참 잘 썼다라고 생각하면서 읽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하도 세월이 지나서 나 기억이 잘 못하겠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야. 그래서 소논문을 한 작품에 대해서 한 부분을 가지고 소논문을 썼다고요. 근데 그 90년대 와서 는 20, 30년 전에 쓰였던 논문 하나에 대한 이야기를요, 다시 글로 실으면서 두세 줄로 짧게 요약해서 자기가 쓴 글 전체의 일부분을 넣어놓고 있더라고. 뭘 의미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책이 90년, 그 책이 나오기 전에 20, 30년 전에는 그게 소논문 하나로 넣을 정도로 큰 분량이었다면 그렇게 해서 발표해야 될 정도로 있잖아요. 대단한 발견처럼 느껴진 것이었겠지만 그로부터 20, 30년이 지난 어느 시점에 다시 그걸 정리할 때는 뭐가 된 거야? 두세 줄의 분량으로도 충분한 그런 내용이 되어 있다는 거야. 내가 뭘 의미하는지 알겠죠? 그렇다면 90년도에 나왔던 그 책을, 그죠? 내가 다시 들추어 읽고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들까? 뭐야, 이거? 그 당시 두 권으로 책이 나왔지만 지금 읽으면 어떤 분량이 될까? 10쪽도 안 되는 분량으로 압축되어서 정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아시겠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10쪽으로 압축할 수 있는, 10쪽을 예를 들어서 내가 극단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정도로 압축해서 정리해야 될 정도의 분량의 보편성은 지금도 갖는다는 뜻이야. 아시겠죠? 지금도 갖는다면 그 나머지 분량은 그 사이에 패러다임이 바뀌기 때문에, 그죠? 그 보편성을 갖는 것에 더해서 새로운 개성을 가미했다 볼 수 있는 것이죠. 연구 결과물들이 계속 나오니까, 그죠? 근데 고전조차도 그렇다는 거야. 아시겠죠? 근데 이 해법에는 학생들 수준에 맞게끔 쉽게 써져 있는 내용이지만 사실 그 많은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그러면서 장점이 된다는 걸 이야기해 주고 싶어서 이렇게 긴 시간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랑가 모르겠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고전 작품을 볼 때 있잖아요. 논문을 뒤져보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런 수고로움을 하진 않잖아요. 왜, 그죠? 기존에 있는 것에서 끝내려고 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이야기는요, 결국 뭐와 연관되어 있냐면, 요즘 시험 문제와 연관지어 본다면, 굳이 그런 수고를 해가면서 공부해야 될 정도로 아주 깊이를 요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뜻도 돼요. 요 근래 기출문제를 보면, 그죠?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상 경제적인 효과를 우리가 따져봐야 되잖아요. 왜, 그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해야 될 정도로 알아야 될 만큼 있잖아요. 그죠?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경제적 효과는 시간 대비 효율성에 대한 이야기잖아. 맞죠? 그러면 가장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맞죠? 그렇지 않을까? 가장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 가장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따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집에 오래된 책이 있다면 미안하지만 안 보는 게 좋습니다. 나도 오래된 책들이 있는데 요즘 와서 가끔 드는 생각이, 내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당시는 굉장히 중요하게 해서 이렇게 직업해서 많이 다뤄졌는데 세월 지나면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그 내용이 그렇게 압축적으로 한 10쪽 정도로 요약될 정도라면 굳이 내가 그 책을 보관하고 있을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가끔 할 때 있어요. 그 이론서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내가 그 90년대 그렇게 좋아했던 고전시가 작품론을
연구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어서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소논문 쓰듯이 있잖아요. 왜 그죠? 정리하면서 써놓은 그 책이 그 당시에는 그렇게 큰 감동이었지만 요 근래 읽어보니까 아니더만. 그렇게 시대가 달라졌다는 의미죠. 뭐한지 알겠죠? 그렇게 달라졌다. 아마 그러지 않을까? 고전 문학 교육을 위한 고전시가 작품은 이런 책도 마찬가지 아닐까? 이런 책들도 지금은 아직은 좋아요. 그죠? 읽으면 신선하고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 아마 신선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도 한 20년, 30년 지나면 어떤 느낌으로 받아일까? 역시 내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90년대 그런 책과 다르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어쨌든 지금 당장 나와 있는 책은 소중하게 여기면서 잘 봐두라는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건 내가 공부하는 방식이었는데 왜 우리 카페에 그 올려놨더만 고전시가 어떻게 정리하고 있냐고. 그죠? 그 질문을 던졌던데 답을 찾았더만요. 근데 나는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선상탄이 시험에 나왔나? 3년 전에? 누앙사가 나왔나? 그 앞부분 분석하듯이 나온 문제 있잖아요. 나왔을 때 사람들이 사실 작품 텍스트를 잘 못 읽었다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 안 들어봤나? 들어봤죠? 그 누앙사가 어떤 작품이냐 물어본다면 아마 술술술 잘 이야기할걸? 근데 실제로 누앙사의 잘 읽지 않는 텍스트, 그것도 한자 스킨 그대로 있잖아요. 그죠? 뚝 던져 놓으니까 못 읽겠어. 그랬잖아요. 왜? 그죠? 그랬단 말이죠. 나는 예전부터 누누이 뭘 굉장히 강조했냐면, 그래, 뭐, 남들 아니고, 우리가 고전 문학은 이미 우리 학교에서 가르치는 정도의 작품들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이나 40년 전이나 똑같은 작품이란 거야. 그 작품이 10년 전에 달랐고 50년 전에 달랐다는 게 아니란 거야. 똑같다는 거예요. 보세요. 옛날 우리 때는 공부할 때 그랬어요. 국어 선생님이 우리한테 보란들이 그랬거든. 야단칠 때 늘 했던 이야기 똑같이 우리가 들었던 말이 있어. 요즘 뭐 이런 이야기 하면 인격적으로 문제되겠지만 우리 보면 맨날 그랬어요. 너희들 진짜 스톤 헤드다 하면서 그걸 못 외웠냐고 하면서 했던 게 두 개의 작품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건 관동결국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미 독립선언서, 그런 것도 못 외우냐 이런 식으로 맨날 우리한테 야단치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거 외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물론 그 당시에 우리의 공부 방식은 외우는 거였거든요. 근데 우리 학생들 사이에서는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런 선생님들이, 국어 선생님들이 와서 이제 우리한테 야단치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니 선생님은 똑같은 내용을 진짜 한 30년은 학생들을 가르쳤을 텐데 그걸 못 외우고 있으면 선생님이 바보지.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했고, 우리는 고등학교 이제 막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우리 태어나서 처음 보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배우느냐고. 그건 우리의 주장이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랬단 말이야.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30년 동안 교직 생활에 있을 때 30년 전에 공부한 내용이나 30년 뒤에 공부한 내용이나 그 텍스트가 바뀌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 선생님이 지금 살아 계신다면 여전히 지금도 뭐 하고 있을까? 똑같은 텍스트를 가르치고 있다고. 이 말은 텍스트가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고전이에요. 약간 일부 그것에 대한 해석이라는 측면에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 해독할 때 있잖아요. 그죠?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큰 틀에서 바뀌지 않는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향가가 있다 한다면 똑같은 처형과에 대해서 그죠? 김한진 맞나? 양주동 교수가 하거나 김한진 박사가 하거나 교수가 했거나 약간 해독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 해서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양주동 박사가 다시 뿅 태어나서 내가 해석이 잘못된 것이니까 다시 할게, 아니거든 그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 당시 나름대로 텍스트를 만들어 놓은 것은 변하지 않고 계속 한다고요. 이해됐죠? 그러면 후학으로서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이미 주어져 있는 텍스트니 그 텍스트는 주어진 대로 해독하는 게 옳지 않나?
하는 주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옛날 내가 인고 공부할 때 그걸 본 사람 있나 혹시? 고전한 거? 한 번씩 보여줬을 수 있는데 저 어딘가 있을 거야 아마 박스 안에. 그 보면 고전 같은 것도요. 그때 임용 공부할 때 나는 어떻게 했냐면 간단한 것들은 내가 일일이 다 적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30 파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나는 그러면 이걸 대충 이제 반으로 생각해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다가 텍스트를 있잖아요, 적어요. 적고 그 텍스트 각각에 대한 걸 다른 색연필이나 이런 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일일이 밑에 해독을 다 달았어요. 해독을 전부 다 달았다고. 그 나는 이중으로 단 거거든요. 처음에 연필로 내가 다 해보고 공부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그 당시에도 해법 비슷한 책들이 있었을 거 아니가 맞죠? 그런 걸 보면서 내게 맞나 틀리나 다시 보고 그 책을 참고해서 다시 일일이 적는다고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만약 가사나 그런 것처럼 이게 너무 많잖아. 많을 때는 다 복사를 했습니다. 복사해가지고 다 오려가지고요. 그래서 이 다 붙였죠. 이렇게 다 붙이고 그 다음에 보통 지금처럼 해법처럼 그 당시에도 그런 자습서가 있었거든. 근데 거기는 일일이 다 밑에 토가 다 달려 있잖아요. 왜? 그런 것들은 거기에다가 색연필 같은 거 써가면서 있잖아요. 중요한 분 동그라미 치고 밑줄 긋고 해서 일일이 다 체크를 다 했다고요. 텍스트를 그렇게 해독하듯이 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쪽에 이 빈 공간들 있잖아요. 빈 공간들에는 그와 관련된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왜? 문제, 좋은 문제. 그러니까 그와 관련돼서 중요하게 기록되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여기 막 이렇게 기록했던 적이 있어요.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한 작품을 그 30이 내지 있잖아요. 그죠? 네. 하나 이상, 한 장 이상을 넘기지 않는다. 하는 전제를 달아가지고. 이 내지가 한 장을 넘어가면 앞뒤까지는 길어도 되는데 2장, 3장 넘어가 보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물론 뭐 감동 배우처럼 긴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죠? 그렇게 해서 되도록이면 짧게 있잖아요. 끝내고 하나하나마다 열심히 해독을 하는 거. 이 고전 시간은 그렇게 공부했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보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 봐. 이렇게 막 적잖아. 왜, 그죠? 사실 고전은 저렇게 하는 게 맞거든요. 해독을 해야 돼요, 고전은.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부할 때 이래서 처연과가 있다면 처연과는 뭐다라고만 이야기하지 실제 처연과를 해독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맞잖아요. 근데 그게 막상 해보면 굉장한 재미가 있습니다. 해독하는 재미가 있다고요. 시간 간 줄 모르고 앉아있어요. 시간 무지 잘 가고요. 그러면 엄청난 몰입에 빠집니다. 그런 장점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아직도 고전 시간을 공부할 때 그렇게 해독을 하지 않는다면 그분들은 지금부터 해도 상관없거든요. 안 늦어요. 그러니까 틈틈이 시간 날 때 뭐 일주일에 2편씩만 해도 되잖아요. 왜, 그죠? 충분하니까 해보기 바랍니다. 고전 산문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거든. 맞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고전 산문은 장르 중심으로만 정리합니다. 장르 중심, 작품 중심. 약간 거기에 더 수고로움을 더하려면 필요한 부분 이렇게 인용해서 있잖아요. 그죠? 약간 복사해서 붙이고 그 부분에 대한 이해 구하고 사실 이 정도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전은 이미 답이 있는 것이고 주어진 것이니 그걸 10분 활용해서 내 것으로 만들자. 약간의 암기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암기와 감상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마무리하면서 내가 이 프린트물을 만들 때 크게 참고한 책은 몇 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책이 창비교육에서 나온 이민희 쌤 외에 여러분이 쓴 건데 깊고 넓게 열린 고전문학교육론. 나는 그 책이 나왔을 때 혼자서 열광을 했었습니다. 야, 이거 내가 찾는 책이야. 응? 책을 본 적 있나 혹시? 내가 책을 안 들고 왔는데
깊고 넓게 읽는 고전문학교육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굳이 책을 사볼 필요가 없는 이유가 이 프린트물에 대부분 다 요약되어 있어요. 사봐도 좋습니다. 좋은 책이에요, 그 책. 내가 볼 때는 내가 원하는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 책이 나왔을 때 난 무지 좋아했습니다. 야, 이거 내가 원하는 책이었다고. 그래서 내가 이걸 한번 정리해 봐야 되겠다고. 그래서 열심히 읽고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히려 문학교육을 위한 고전시가 작품들, 이 책은 오히려 이 프린트물에 들어있지 않아요. 오히려 이 책은 정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단편적으로 보기엔 좋아요. 뭔지 알겠죠? 그래서 따로 정리는 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고전소설을 할 때는 산문할 때 또 내가 이야기할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것도 큰 틀에서는 깊고 넓게 읽는 고전문학교육론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는 넓고 깊게 있는 문학교육론은 말 그대로 고전문학교육론이야. 그거 보니까 유명한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걸 내가 한때는 그 책을 들고 와서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수강생 중에 그러더라고. 우리 교수님인데? 무지 좋아요. 무지 잘해요. 이런 이야기를 직접 하더라고 나한테. 내가 그걸 모르겠어요. 난 제일 먼저 보는 게 저자를 먼저 보는데 그 저자가 어떤 연구를 했고 어떤 책을 썼느냐를 먼저 보는데 그죠?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정말 좋은 책입니다.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이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도움 받으려면 여러분들 다양한 거 봐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옛날에 한국문학 통사 읽을 때 이야기인데요. 그 한국문학 통사 그룹 스터디 할 때 읽을 때 그 친구들 중에서 똘똘한 친구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 친구들에게 그때 어떤 책이 나왔냐면 고전산문교육론 이란 책이 나왔고요. 그 뒤에 고전소설교육론도 나왔지만 그럼 그런 책들이 나왔으니까 그 책도 읽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면서 하길래 그래 그거 읽어봐 이랬거든요. 근데 어떤 특이한 점이 있냐면 여러분 한국문학 통사 어렵잖아. 근데 하도 그 책을 읽다 보니까 고전산문교육론을 못 읽어내더라고. 아니 못 읽어냈다고. 못 읽어내더라고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한국문학 통사를 그렇게 열심히 잘 읽던 친구들이 오히려 고전산문교육론을 못 읽네? 그걸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 그래서 한때 내가 그 고전산문교육론을 들고 와서 해석해 준 적도 있었어요. 그룹 스터디 할 때.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하나의 문체에 빠져 있으니까 다른 문체를 이해 못하는 경향이 있더라고. 뭔지 알겠죠? 그럼 만약에 다음에 여러분들 고전산문 공부할 때는 오히려 고전산문교육론이나 고전소설교육론을 보면 또 독특한 관점에서 다양한 이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일종의 직접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됐죠? 한때 이제 굉장히 직강에 온 친구 중에 똘똘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내 다른 친구들은 이제 그런 책들 읽을까요? 할 때 안 돼 했거든요. 읽지 마. 아직 그런 책 읽을 단계는 안 된 것 같은데 이랬단 말이야. 근데 그 친구는 그래 읽어봐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어느 날 그 친구 나한테 와서 그러더라고. 저 다 읽었다면서 자기는. 그래? 하면서 알겠어. 그래 다음에 언젠가 내가 테스트 한번 해볼게 하고 말았단 말이야. 그래서 유모의고사 낼 때 그 책에서 문제 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친구 와서 내한테 뭐라 하는지 압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 똘똘하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거야. 나보고 그래요. 선생님 이 문제 어디서 가지고 온댔냐고. 도저히 모르겠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전에 고전산문교육론 이것도 했잖아. 그 책에서 냈지.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펼쳐서 보여줬단 말이야. 근데 그 친구가 얼마나 똘똘한 친구냐면 사람이 됐냐면 그러고 나서 그 자리에서 내한테 뭐라 하는지 아나? 고개 꾹꾹 인사하더니 나한테 탁 돌아서서 나오면서 그래요. 다시 읽겠어요. 자기는 도대체 모르겠다는 거야. 이 어디서 나온 거야? 하면서요. 자기는 웬만한 이론서 다 읽었다고 내한테 맨날 자랑하고 다니거든. 그리고 그 정도 영리했어요. 응? 그랬던 친구인데 나한테 그러더라고. 다시 읽어야지. 응. 그런 식으로 한 번 읽어 안 된다는 거야.
그렇게 영리한 친구도 한 번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 권을 다양하게 보지 말고 좋은 책은 한 권을 보더라도 반복해서 보는 게만큼 좋은 게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이야기했고요. 이거는 다음에 저번에 내가 여러분한테 문법 할 때 그 이야기 했잖아. 그죠? 한 권을 보더라도 반복해서 보는 게 중요하지 여러 권을 보는 것은 절대 도움이 안 된다고 그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그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정도의 수준에서 반복적으로 보냐가 더 중요한 문제다라는 걸 거듭 반복하면서 자, 여러분들 뭘 보느냐면 시간이 한 40분 정도밖에 안 지나서 자, 이 프린트 문제 중에 여러분들 자, 교재 중에 총론 정도만 읽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 총론은 말 그대로 총론입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이 고전 시가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간단하게 요약되다시피 되어 있거든요. 요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다시 총론 끝나고 나면 바로 뭐부터 시작돼요? 고대가요부터 다시 시작되잖아요. 왜 그죠? 이때 다시 반복되는 거라서 다시 내가 설명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시간 10분 내에 이걸 빨리 읽는 걸로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어차피 장르 다시 봐야 되니까. 자, 읽어볼게요. 자, 여기 크게 보면 장르 특성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한국 시가와 율격, 개관 및 역사적 전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왜 그죠? 근데 여러분들 그 다음에 총론 다음에 고대가요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개념 특성이 제일 앞에 넣어 있죠. 그 다음에 개관 및 대표 작품이 있고 문학사적 위상과 의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왜 그죠? 이 형식적 틀은 그 뒤에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정리할 때 이렇게까지 형식적 특성에 맞춰서 정리할 필요가 없었고요. 이렇게 잘 안 맞춰지는 내용이 많았어요. 근데 다시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다시 정리할 때는 그 형식에 맞추려고 해서 다 넣었습니다. 자, 총론 볼게요. 장르 특성. 자, 시가는 시가 가의 합성어다. 이 돼 있죠. 문자로 구현되는 시와 일정 곡조에 얹어 부르는 노랫말을 포괄하는 의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랫말. 시가는 우리말로 불리고 우리의 글로 기록된 일련의 노랫말이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한때 이제 시가를 하지 않고 운문이라는 말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지금은 운문이라는 말보다는 시가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더 보편적으로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법도 보면 예전에는 고전 운문이라 되어 있었어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뭘로 되어 있어요? 고전 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문이라 하면 어디에 강조점을 둔 거예요? 운이라고 하는 것에 강조점을 둔 거예요. 운문이라는 것은. 맞잖아요. 그 시가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강조점을 둔 거예요? 시와 가라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시와 노래의 선후 관계를 따지면 시의 기원은 노래에 있다. 이 비슷한 시가 있지 않아? 응? 노래와 시가? 그래, 맞아. 하나 되기를 바란다. 예. 응? 최두석. 최두석, 이야기시. 맞죠? 최두석 하면 이야기시라고 했잖아요. 그 최두석의 시에 보면 이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들, 안 본 사람들 있을 텐데요. 우리가 가장 많이, 여러분들 중에 많이 보는 그 현대시교육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시교육론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최두석 그 이야기시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작년인가? 네, 그때까지는 현대시 교육론을 특강 시간에 했었습니다. 책 읽기 해서 했는데 올해는 시간이 없어서 그냥 내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와 노래의 선후관계를 따지면 시의 기원은 노래에 있으나 문자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시의 성립 이후 양자는 분리되어서 시는 상층기록문학으로 상층기록문학으로 노래는 하층의 구비문학으로 각기 다른 길을 걸어왔다.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그죠? 빈칸만 채워가기 바랍니다.
근대 이후 우리 민족들은 자국의 문화적 우수성을 입증하기 위해 문학사를 구성하게 되면서 자국어라는 표현 언어와 이를 바탕으로 창작된 문학 작품의 보유 여부를 중시했습니다. 특히 우리의 경우 일제강점기라는 특수한 시기의 조건상 한국 문학의 영역 내에서 한문으로 쓰인 일체의 작품들을 제외하게 되었고 그 자리를 시조, 가사 등 일련의 국문시가 작품들이 대신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음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그러니까 한국 문학사의 전통용 단절론 이 이야기, 또 한 가지는 그 한국 문학의 범위에 대한 논의, 아시겠죠? 결국 그 범위에 대한 논의에 의해서 그 이전에 한국 문학을 뭐라고 정의 내릴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먼저 있었거든요. 그 결과 한문으로 기록된 것을 포함시켜야 돼, 포함시키지 말아야 돼 하는 이야기가 그 쟁점 중에 한 가지에 들어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뒤에 또 할 테니까 여기는 빨리 읽겠습니다. 7, 80년대에 그치면서 한시를 위시한 일련의 한문시가 작품들과 민요를 위시한 구비시가 작품들이 시가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그러니까 민요라고 하는 것이 7, 80년대 되어야 우리 문학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한시를 제외한 제반 갈래의 작품들이 노래의 형식으로 존재해왔던 까닭에 시 대신에 시가라는 개념으로 지칭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다가 노래의 개념인 가를 넣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한국 시가와 율격. 율격이란 일정한 선행적 구조를 갖추고 반복 지속되는 소리의 질서다. 소리의 질서다. 그러한 질서는 해당 작품의 시적 미감을 더해주는 동시에 특정 작품이 속한 문화권 내에서 준수해야만 하는 암묵적인 규약이다. 사실은 암묵적인 규약이기 때문에 이거 공식적으로 이걸 꼭 지켜야 돼라고 하는 것은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떻게 생각한 거야? 적어도 이제 한국 문학이니까 한국 문학은 주로 뭘 많이 맞춰요? 음보를 많이 맞추고, 그죠? 사실 음수라는 것도 주로 이음절로 된 명사가 많잖아요. 왜? 그게 조사 더하니까 결국 좀 길어봐야 뭐밖에 안 돼요? 3, 4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죠? 그게 꼭 지켜야 말아야지라고 생각할 틈도 없이요. 자연스럽게 그게 녹아들게 되어 있다고요. 그 다음에 율격의 유형은 음양율격과 음소율격으로 이분되거든요. 그 중에 음양율격은 음수율이, 후자 음소율격은 강약, 고저, 장단율 등이 포함됩니다. 당연하게도 율격은 각 민족의 언어적 특징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므로 영시는 액센트의 유무를 기준으로 한 어떤 강약률이 해당되고요. 일본의 하이쿠는 575조, 그죠? 그래서 17음절로 하나의 행을 구성하는 음수율에 해당되고, 한시는 성조를 율격 형식의 자질로 삼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의 율격 유형은 음보율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보란 소리마디를 의미하지만 통사적인 분단과 율격상의 분절에 의해 뚜렷한 경계 표식을 갖습니다. 곧 음보는 한국 시가 율격의 기본 단위가 되고 음보의 경계가 통사적인 경계와 반드시 일치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의 음보가 지닌 길이가 동일하다고 할 때 해당 음보를 구성하는 각기 다른 수의 음절들은 그 길이를 맞추기 위해 일정한 변화를 감당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더 정리해보면 소음보와 과음보의 경우, 소음보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평음보의 길이를 맞추기 위해 어떤 변화를 감당해야 돼? 길게 빼야 되고, 과음보는 짧게 압축적으로, 그죠? 읊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개가 및 역사적 전개입니다. 우리 문학사에서 고대에는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모든 문학은 구비의 방식으로 전승되었습니다. 고대에는 이미 제의적 서정과 제의적 서정과 더불어 사람살이의 여러 소망과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서정가요 또한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각주 참고하고요. 구지가, 공무도화가, 황조화 등 한역의 형태로나마 전해지는 작품들이 이를 뒷받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국이 건국되고 한자가 전래된 뒤부터 우리의 문학 생활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상류층이 한시를 창작하게 되었고 향찰이 마련되면서 우리의 노래인
향가가 기록될 수 있었습니다. 향가의 주된 창작청은 승려와 화랑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세계의 의미 단락과 낙구의 감탄사를 통해 서정적 완결 구조를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 19제 향가의 경우 형식상 후대의 시조 형식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물론 읽어보면서 여러분들 이거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그냥 패스하기 바랍니다. 요 뒤에서 다시 보완될 것이라서. 고려시대에는 한문학이 번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향차에 같은 우리식 표기체제는 현저하게 위축되었죠. 때문에 우리말 노래는 민간의 영역으로 이전되었고요. 그 다음에 향가는 고려 예종 때의 도의장가를 끝으로 소멸하고 그 다음에 일부 고려 소교의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 시기의 시가 문학은 고려 소교와 우리 흔히 고려가요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경기체가 남아 있고요. 이런 고려 소교는 민간의 소리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습니다. 고려 소교가 지닌 형식적 다채로움, 그러니까 삼원보의 율격적 리듬, 그러니까 분연을 통한 노랫말의 자유로운 확장, 연이 나눠진다는 것 자체가 있잖아요, 그죠? 그 연만큼 계속 다른 연이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잖아요, 왜, 그죠? 그러면 유려한 여음구 등은 바로 민요가요가 지닌 역동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경기체가는 전대절의 율격적 반복과 후소절의 전환 형식에 맞추어 객관적 사실을 제시하고, 그러니까 객관적 사실을 제시하는 데 치중하니까 뭐라고 그래? 교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치중하고 제시하고, 그러니까 주관적 의미를 환기하는 특수한 형식을 통해, 그러니까 주관적 의미를 환기한다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경기체가 할 때 이 말에 대한 이야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한 형식을 통해 한시로서는 발휘하지 못하는 상층 정서의 일부분을 감당해내었습니다. 조선시대 시가 관리는 여러 가지 변모를 겪게 되는데 전대의 노래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비되고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걸맞은 노래 양식들이 생성되어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이 만들어진 한글이 지대한 역할을 하였고 무엇보다도 악장의 대표작인 용비어천가가 한글 창제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만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글이 왜 지대한 역할을 했는지는 한글로 기록된 고려가요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조가 본격적으로 융성하게 된 것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이고요. 간결하고 평이한 형식이지만 고도의 서정적 긴장, 이 말 멋지지 않나요? 서정적 긴장을 담아낼 수 있는 시조 특유의 형식적 특징은 사대부의 미의식에 부합하여 그들은 그 한시만으로는 온전히 표현할 수 없는 내면의 감흥과 정취를 시조에 담아 노래했습니다. 조선 전기에는 사대부들이 추구하는 유교적 이념과 규범을 노래하거나 자연 속에서 논일며 심성을 수양하는 즐거움을 노래한 작품들이 주류를 이루었고요.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 중인층 가객들, 이 가객들은 주로 뭘 만들었어요? 가단을 형성했잖아요. 왜, 그죠? 경정성 가단이라든지 승평계라든지, 그죠? 이 가단을 형성했습니다. 등과 함께 시조를 둘러싼 여러 변화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작자층과 향유층이 대폭적으로 확대되었고 소재와 주제도 크게 다양화되었습니다. 이는 시조만의 특징이 아니고 가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조선 전 후기로 나뉘면서 있잖아요, 그죠? 후기로 가면서 그만큼 굉장히 요즘 누가 좋아하는 그 자유 있잖아요, 왜, 그죠? 굉장히 자유의 가치가 더 확대되고 근대적 가치가 확대됐다듯이, 맞죠? 그것의 의미가 여러분들 아마 대학부 시절에 아마 그 근대의 기점을 어디로 삼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 과제로 많이 했을 걸 아마 그거 이야기할 때 사회, 경제, 문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죠? 근대에 접근해야 된다는 이야기 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할 이야기는 많아지고 이야기할 사람도 많아지고 이야기할 거리도 많아지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작자층과 향유층이 대폭적으로 확대되었고 소재와 주제도 크게 다양화되었고요. 평시조의 정형에서 벗어난 사설시조가 유행하여 평민적 익살과 풍자, 그러니까 분방한 체험과 감정을 다룸으로써 조선 후기 문학사의 새로운 국면을 조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럼 가사의 경우 조선 전기에는 주된 담당층이 사대부였던 까닭에 강호자연,
강호자연과 그 영군지정을 노래한 작품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정극인의 상중곡이나 송순의 면왕정가가 전자를 대표한다면 그 다음에 정철의 사미근곡과 송민곡은 후자에 해당됩니다. 조선 후기로 오면서 큰 변화를 보이는데 한글을 매개로 한 문학 행위의 저변화가 가사 갈래 특유의 양식적 개방성이죠. 양식적 개방성과 만난 데에서 기인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우리가 시조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굉장히 압축되고 간결화되어 있잖아요. 왜? 그러면서 그 속에서 고도의 서정적 긴장을 느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왜? 그죠? 그러면 그게 완벽하게 대응되는 게 바로 뭐냐면 가사의 양식적 개방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야 조선 후기의 가사는 작자층이 다양해지면서 작품 계열 또한 여러 계열로 분화되는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여성과 평민 작가층이 성장하고 주제와 표현 방식의 다변화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조선조 시가관료의 거대한 변화 양상을 향유층의 대폭적인 확대와 소재 및 주제의 다변화로 요약할 수 있다면 이러한 변화의 정점에 뭐가 있다? 내가 무지 강조한 건데 끝에 가면 잡가를 강조 많이 하거든요. 잡가가 있습니다. 전래하던 여러 시가 양식에서 자양분을 흡수하여 잡박하게 그렇게 버무려낸 잡가는 철저하게 통속적이고 세속적이어서 사회의 최하층에 이르기까지 열렬한 향유층으로 포섭하였습니다. 그래야 20년대 초반 근대식 극장과 유성기 음반의 보급을 통해 명실상부한 대중가요로 우뚝 서게 된 것이다. 어때요? 야, 시가사가 전부 다 정리되잖아요. 그죠? 자, 이거 굉장히 짧게 우리가 총론이라 해서 전체를 쭉 한번 훑어본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는구나. 여러분들,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책이 예전에 뭐라 했어요? 한국문학통사 김윤식 선생님이죠? 좋아한다 했잖아요. 왜? 그죠? 그런 책에 보면 한국문학의 어떤 전통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앞부분에. 그게 되면서 내가 굉장히 그 책을 보면서 좋았던 게 우리의 전통이 뭐냐에 대해, 문학의 전통이 뭐냐도 좋았지만, 우리 문학사를 작자층과 향유층으로 구분해서 정리한 게 참 좋았던 게 있긴 합니다. 뭐하냐 알겠죠? 그러니까 문학사를 볼 때 어떤 시기에 뭐가 있었냐도 중요하지만 그걸 조금 더 통합해서 작가 중심으로, 작가의 특징 중심으로, 그 다음에 언어, 그 작가는 어떤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었느냐, 그죠? 그리고 향유층은 누구였느냐, 그런 걸 구분해서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조금 우리 총론 수준에서 전체를 관망할 때 도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자, 이 정도 수준에서 잠깐 쉬었다가 고대 가요부터 해서 하나하나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나가면서 관련된 작품은 해법을 통해서 있잖아요. 확인하고 거기에 필요한 내용이 덧붙일 필요가 있으면 또 다른 체험을 이용하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주 동안 고전시가 끝난다 생각하고요. 또 4주 고전 산문 본다고 생각하고 더듬 그 양식에 맞춰서 여러분들 복습할 거 있으면 복습하고 정리 못한 거 있으면 정리하고 그죠? 그래서 잘 한번 따라보기 바랍니다. 좀 쉬겠습니다.